침묵 속에 숨겨진 비명.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 9시 출근 시간입니다. 하지만 56세 김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6개월 전 조기 퇴직을 당한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뜨지만 더 이상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거실 소파에는 59세 이민수 씨가 앉아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회사에서 임원 명단을 확인한 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들에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뒤에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50대 한국 남성들, 그들은 왜 도움을 청하지 못할까요? 회사가 사라진 뒤 나도 사라졌다. 김철수 씨는 아내가 깨우러 오기 전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봅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이라도 할까요? 피곤해.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같으니까요. 철수 씨는 6개월 전까지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귀가하는 삶이 당연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전화를 받았고 명절에도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사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부장님,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에 철수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사표를 썼습니다. 항의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일한 회사가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퇴직금을 받던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쉰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첫 한 달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밀린 잠을 잤고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씻을 이유도 밖에 나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빠, 요즘 왜 그래? 대학생 딸이 물었습니다. 왜긴 뭐가 왜야? 괜찮아. 맨날 집에만 있잖아요. 아빠는 바빠.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철수 씨는 낮에 맥주를 마십니다. 처음엔 저녁에만 한 캔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점심부터 캔을 따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생각도 덜합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술 좀 줄여요. 이것도 못 마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철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수 씨는 다시 소파에 앉아 캔을 땄습니다.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이 가끔 연락합니다. 철수야, 이번 주말에 골프 어때?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뭐가 바빠? 퇴직했잖아. 그냥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면 또 천장만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김철수 씨가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를 은둔형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한국 중년 남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퇴직이나 사회적 좌절 이후 집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접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중년기를 생산성 대침체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를 돕는 것이 이 시기의 과제인데 이것이 좌절되면 깊은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김철수 씨에게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 후배들의 인사, 회의실에서의 발언권 이 모든 것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미를 잃으면 살아갈 이유도 잃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철수 씨는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의미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도, 힘든 일을 견디는 이유도,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모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옷을 갈아입을 이유가, 밖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술을 마십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모든 것이 무겁고 피곤하고 의미 없다는 것만 느낄 뿐입니다. 승진도 실패도 아닌 애매한 상실. 이민수 씨는 여전히 회사에 다닙니다. 부장 말년차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수 씨가 아닙니다. 3개월 전 12월 임원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5년 신임 임원 명단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명단 끝까지 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같은 해 입사한 박민호 부장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30년 동기였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인트라넷을 껐습니다. 다음 날 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먼저 가게 됐네. 축하해. 잘 됐다. 민수 씨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임원 발표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명단에 없었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 사실 복잡했습니다. 임원이 되면 1-2년 계약직입니다.
불안정합니다. 임원 못 되면 65세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잘 됐어. 임원 되면 1-2년 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달랐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회사는 나를 임원감으로 안 봤구나. 박민호는 임원이 됐습니다. 자신은 안 됐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능력? 인맥? 운? 민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회사는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 뒤로 민수 씨는 출근은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오전 9시 출근합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켭니다. 메일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묻습니다. 부장님, 점심 안 드세요? 먼저 가, 나 좀 이따 갈게.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삽니다. 회사 뒤편 벤치에 앉아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냥 씹어서 삼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옵니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예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냥 화면만 바라볼 뿐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다가옵니다. 아빠, 진로 상담 신청서에 서명해 주세요. 어디 놔둬? 나중에 할게. 내일까지인데요. 알았어. 아들은 서류를 식탁에 놓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수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말입니다. 아내가 제안합니다. 날씨 좋은데 우리 영화라도 볼까요? 피곤해. 애들하고 갔다 와. 같이 가면 좋잖아요. 다음에 아내는 혼자 나갑니다.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를 켭니다. 아무 영상이나 재생합니다. 1시간이 지나갑니다. 2시간이 지나갑니다. 무슨 영상을 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삼겹살 구웠는데 맛있게 드세요. 응. 민수 씨는 말없이 먹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대화합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학교 축제 오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아빤? 아들이 민수 씨를 바라봅니다. 아빠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바빠. 아내가 말합니다. 요즘 당신 왜 그래요? 말도 없고.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래?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아들은 밥을 먹는 척합니다. 아내는 민수 씨를 바라봅니다. 미안해요. 민수 씨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또 천장을 바라봅니다. 임원 안 돼서 다행이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있잖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30년 일했는데 나는 왜? 가슴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민수 씨가 겪는 것은 애매한 상실입니다.
심리학자 폴린 보스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명확하게 잃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민수 씨는 임원이 안 됐지만 직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65세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입니다. 임원되면 1-2년 계약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그 불안함이 없으니까요. 머리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30년 동기 박민호는 임원이 됐는데 자신은 안 됐습니다. 회사가 자신을 임원감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은 인정의 상실입니다. 가슴으로는 나는 인정받지 못했구나라고 느낍니다. 이 애매함이 민수 씨를 괴롭힙니다. 슬퍼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동기를 축하해야 할까요? 질투해야 할까요? 안도해야 할까요? 억울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로버트 사폴스키는 애매한 스트레스가 가장 해롭다고 했습니다. 명확한 위협보다 불분명한 위협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오래 분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가 칼 융은 중년기는 인생의 정오라고 했습니다. 오전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되는 지점. 이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59세 민수 씨는 지금 인생의 정오에 서 있습니다.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30년을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임원이 안 됐습니다. 이 사실이 민수 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30년은 무엇이었나? 나는 성공한 건가? 실패한 건가? 민수 씨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임원이 안 돼서 안도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습니다. 정년까지 안정적이라 다행이면서도 동기보다 뒤처졌다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소파에 앉습니다. TV를 보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말 괜찮은지 자신도 모릅니다. 나 사실 힘들어. 김철수 씨와 이민수 씨는 다른 상황에 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둘 다 침묵합니다. 둘 다 괜찮다고 말합니다. 둘 다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사회학자 R.W. 코넬은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사회가 진짜 남자로 인정하는 특성들, 강함, 독립성, 감정 억제, 경제적 성공, 이 남성들을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철수 씨와 민수 씨는 평생 강한 남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는 참아야지.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이 흔들려. 이 말들이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슬퍼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자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심리학자 제임스 펜니베이커는
표현의 치유력을 연구했습니다. 고통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철수 씨와 민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 무서워. 이 간단한 문장들을 입 밖에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50년 넘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로 꺼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조차 배운 적이 없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 관계를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대상이 아닌 주체로 만날 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언어로 풀면 철수 씨와 민수 씨는 지금 누구와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들과 밥을 먹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요.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입니다. 집안에 있지만 혼자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이 고독이 그들을 침대에, 소파에, 술병 앞에 묶어 놓습니다. 철수 씨와 민수 씨는 지금 침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소리 없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조차도 듣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묵은 선택이 아닙니다. 철수 씨와 민수 씨가 말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나약함이라고 믿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만약 당신 곁에 침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침묵을 나약함으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50년 넘게 쌓인 억압의 결과입니다. 그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괜찮다는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괜찮아라는 대답이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말이 반복될 때, 표정이 어두울 때, 눈을 마주치지 않을 때, 그것은 도움 요청의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철수 씨와 민수 씨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침을 소리내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누군가가 반복해서 괜찮다고 말한다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아? 그리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그가 말문을 여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은두는 징벌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철수 씨가 집에만 있는 것, 민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견딜 수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몸이 아프면 누워 쉬듯이 마음이 아프면 은둔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누군가가 은둔하기 시작한다면 그를 비난하지 마세요. 왜 나가지 않아?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질문은 그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힘든 것 같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저 곁에 있어주세요. 중년 남성의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강하게 살아온 사람이 드디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침묵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함께 있어줄 때입니다. 김철수 씨는 오늘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민수 씨는 오늘도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들의 괜찮아를 의심해 줄 때, 누군가 그들의 은둔을 신호로 읽어줄 때, 누군가 그들 곁에 그저 있어줄 때, 그들은 조금씩 말문을 열 것입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말들을 꺼낼 것입니다. 나 사실 힘들어. 이 한 문장이 시작입니다. 침묵을 깨는 작은 균열입니다. 중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의 비명에 귀 기울여 주세요.